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8월 30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무역전쟁이 더 격화되는 거 원하지 않고 조용하게 calm attitude 이렇게 타결하기 위해 협상하고 싶다. 미중 무역협상을 앞둔 중공 측의 반응입니다. 어저께 진실 공방을 불러일으켰던 그 트럼프 전화 왔었다는 그 주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공 태도는 실천적으로 미국의 그 전 품목에 대한 관세율 5% 보복 인상한 것에 대해서 추가 보복하지 않고 협상하고 싶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것인지 이제 일단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326포인트 급반등하고요. 3대 지수 모두 1.2% 이상 강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2.2%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기술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장기물이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이어, 10이어 그 수익률 곡선은 역전된 상태입니다. 달러 지수 98.39로 추가 상승했고요. 원 환율은 1209원입니다. 살짝 내린 거죠. 유가는 추가 상승해서 WTI 56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제조 BSI죠.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 갑니다. 지금은 9월 전망치가 발표됐습니다. 71입니다. 지금 이 값이 하염없이 폭삭폭삭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값이 대략 한 2년 전 10월 달 정도, 이때 87이 최근의 최고값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100이 기준선인데 100 넘은 거 지금 제가 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언젠지 한 5, 6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 산업 생산 연율 10.5% 증가했고요. 소매 판매 12.4% 증가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2.26%입니다. 네, 베트남 경제 아주 좋습니다. 프랑스 7월 소비지출 0.4%로 예상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독일 8월 실업률 5%입니다. 브라질 2분기 GDP 0.4%, 연율 1% 성장입니다. 안 좋죠?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2%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5K 예상과 같습니다.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 마이너스 2.5%, 지난달보다는 좀 감소한 겁니다. 미국 2분기 실질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거죠. 실질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4.7%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1분기 때 0.9%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2%로 정정됐습니다. 속보치는 2.1%였었죠. 미중 간의 그 무역전쟁 관련해서요. 미국이 그 3천억 불 추가 관세, 상세 내역을 미 무역대표부 USTR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역이 밝혀진 거죠. 1,250억 불 상당은 9월 1일부터, 1,750억 불 상당이 12월 15일부터 각각 15% 관세 부과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플의 아이폰 관련 제품이 12월 15일부터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중공의 태도가 좀 고분고분해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율 그 보복 인상에 대해서 일단 대들지를 않고요.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중공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조용히 협상에 임하겠다. 이거 트럼프가 어저께 프랑스 G7 그 회의장에서 발표한 거 그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중공 측한테 전화가 왔다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중공 외교부의 그 대변인 따위가 아니 정상급에서 지금 전화가 왔었다는데 감히 그 대변인 따위가 뭐 들어본 적이 없다 해서 말이죠. 무슨 그 인민일보 그 반기지 아닙니까? 그 이름 신문 이름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신문은 편집장 따위가 지가 아는 한 전화는 없었답니다. 중공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지가 중공 입장을 정하는 놈입니까? 지가 아는 게 뭔데? 이 헛소리 나불대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참나. 중공의 고위직이 전화 왔다고 미국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외교부 대변인이나 신문쟁이 따위가 진실공방 그 CBG대나 해놓고 말이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대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의미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미국의 마지막 공격이 뭐였습니까? 기존 2,500억 불에 대한 관세율 25%에서 30%로 올리고요. 이거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3천억 불 초과 관세율 이게 원래 10%였는데 15%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9월 1일과 12월 15일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한다는 거고 여기에 중공이 맞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협상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오겠다는 거죠. 중공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맞대응 카드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섣불리 맞대응 해봤자 트럼프가 다시 여기서 5,500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또 관세율을 한 10% 추가로 더 올려버리면 뭐 어쩔 겁니까? 결국 뭐 더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9월까지는 소강 국면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졌습니다. 원래 소강 국면에 갈 거라고 보여졌는데 갑자기 저 중공애들이 그 750억 불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서 즉각 반격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출렁한 거고요. 어쨌든 다시 원래는 소강 국면으로 갈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만 더 커졌습니다. 한국의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9.3% 이상 늘어나서 513.5조 원이랍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초슈퍼 예산이라고 지금 언론들에서 난립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거는 지금 다루지 않겠고요. 안고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 망가지고 법인세 지금 세수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왕창 늘었으니까 결국 딱 두 가지뿐입니다. 빚을 왕창 내야 하고요. 세금을 왕창 더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우려해 오던 것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경제 모형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계와 정부는 본질적으로 돈 쓰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은 기업뿐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하여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여야 합니다. 돈은 달러죠. 달러를 벌어야지 이게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달러를 버는 것이 글로벌 기업뿐이죠. 근데 문제는 정부는 하여튼 정부가 움직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돈부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갖는 게 국민에게 행복한 거죠. 가계는요, 본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아니, 가장이 실직을 했다.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연봉이 줄었다. 그러면 당장 뭐부터 합니까? 외식부터 줄일 거 아닙니까?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는 본질적으로 쥐어짜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정부는 안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버려두면은 계속 저것들은 흥청망청입니다. 지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뭘 하겠다고 나서면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잘 따져야 합니다. 저것들은 하여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 정부라는 것이 본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이죠. 하여튼 지금이 불황 국면이니까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세정을 확장하는 것, 즉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이 자체는 당연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빚내서 지출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지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이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출은 생색내듯이 찔끔 그냥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네, 찔끔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납니다. 복지 예산 12.8%, 20.6조 원 왕창 늘리고요. 일자리 예산이라고 이게 결국 퍼주는 거 낭비하는 거 갖다 버리는 돈 아닙니까 이거? 21% 이상 4.5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거 두 개 합한 값이 25조가 넘습니다. 25.1조 원. 올해 예산 증가분이 43.9조 원인데 요 증가분의 57%를 넘어갑니다. 퍼주는 게.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불황에 국민들은 죽겠는데 빚내서 세금 강탈해서 흥청망청 계속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구조조정 당해서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연봉이 줄었는데 그래도 빚내서 외식은 계속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경제가 어려우면요 퍼주기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이것부터 늘렸습니다. 다른 거는요, 늘린다고 생색은 내는데 가만히 보면은 찔끔입니다. 찔끔. 표시도 안 납니다. 하나만 합니다. 청년들 환심을 살라고 100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요, 부모들한테 200을 강탈하거나 아니면 그 청년이 평생 동안 200, 300을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게 뭐, 지금 그 문정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부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예, 이런 쓰레기 정책 설계하고 기획하고 연구하는 연놈들, 세금에 빨대 꽂아서 빨아새끼는 교수라는 연놈들, 세금 빨아쳐먹는 시민단체라는 연놈들, 공무원이라는 연놈들, 무수한 흉악한 기생충들이 가장 먼저 뜯어쳐먹는 구조입니다, 이거. 예? 그렇잖아요. 예. 얘들부터 먼저 뜯어쳐먹어야지 먹고 쌀 거 아닙니까? 얘들 먹고 싸고 남는 거 나눠주는 게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200 이상을 강탈해야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은 이제 효율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들이 100을 받았으면요. 얘들 죽을 때까지 200, 300을 강탈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 그러면은 빚은 계속 늘어나든가 국가가 파산하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이 돈 누가 부담합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예?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 그래서 돈 있는 자한테서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돈이 있습니까? 달러 누가 법니까? 글로벌 대기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사실은 가장 똑똑한 존재들입니다. 예? 예? 가장 똑똑한 존재들입니다. 스마트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라이냐? 이 고생해서 번 달러를 저런 기생충들한테 뜯어먹히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한국을 떠날 이유가 추가될 뿐입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복지, 복지 참 좋죠. 뭐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네, 일하고 싶어도 일할 능력이 없고, 아주 어리거나 영유아들 능력이 없잖아요. 또 나이가 너무 들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복지의 대전제는 지속 가능한 소득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흥청망청 막 갖다 퍼버리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는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복지죠.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좋은 복지는요,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세금 줄이는 겁니다. 감세입니다, 감세. 이게 복지입니다. 세금 늘려서 지출 늘리면요, 이건 낭비 발생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복지 100을 늘리기 위해서는 200을 강탈해 와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그래서 세금 늘려서 지출을 늘리면 낭비 발생하고요. 쓸데없이 중간에서 세금 파먹는 기생충들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정부 지출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작습니다. 각종 인프라 지금 잘 갖춰져 있잖아요, 한국이. 예? 그게 뭐 노후화 됐습니까? 아파트 이런 주택도 남아도 옵니다. 무슨 60년대나 70년대처럼 빚내서 인프라 투자할 상황도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는요, 결국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로막는 고비용 저효율 경제 체질부터 바꾸고 상속세나 유류세 이따위 악질 법준 그 돈 강탈하는 이런 것들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법인세, 소득세 낮추고요. 그러려면은 공무원 줄이고 공무원 임금 팍 낮춰버리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동시장 개혁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임금 연이나 왕창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도 늘린다 그러고요. 이게 결국은 오로지 내년 선거 위한 퍼주기 예산, 경제 불황 핑계로 빚내서 흥청망청 예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는 더 망가질 것입니다. 시장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 어느 분께서요, 어제 제가 뭐 전기차 배터리 부분 용량 5배 올리는 기술 개발됐다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댓글로 전기차 배터리 1등 기업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글로벌 독보적 1등 기업이고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메모리 반도체 1등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3등 마이크론. 이거는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국 기업들 인텔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딱 분야별로 나누어서 아주 독보적입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지금 시장 1등 기업은 저는 사실상 일본 파나소닉이라고 보고요. 2등 한국 LG화학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중요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3개 회사가 대표적인 글로벌 배터리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G화학이 단연히 낫습니다. SDI나 SK이노베이션보다는. 물론 말이죠. 중공이 지금 내수 시장이 엄청나고요. 여기에 특히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전기차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그렇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문제 삼고 있는 국고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거죠.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정책 장난질을 한 결과 중공 기업 중에 두 개 회사 CATL이라는 회사하고 비아디라는 이 회사가 물량 기준으로는 CATL이 글로벌 1등이고요. 비아디가 글로벌 3등입니다. 지금 즉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중공, 일본, 한국 3개 국가 업체들이 지금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공은 고려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그건 어쨌든 판매된 상반기에 판매 등록된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은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은 1등이 중공 CATL, 2등이 파나소닉, 3등이 중공의 비아디, 4등이 LG화학, 5등이 삼성 SDI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공기업 1등하고 3등은 날려버리고요. 실질적인 경쟁, 기술, 품질, 또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은 파나소닉하고 LG화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 기업 국내에서 투자하기는 저는 해외 기업 국내에서 투자하기에는 환율, 이런 위험, 수수료 위험, 부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결국 적절하지 않고요. 한국 기업이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것은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투자 메리트 분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해보고요.
뒤에 표 한번 쭉 보시면 재무제표 이런 분석 한번 보시고요. 주가 추이 이런 거 종합해 보면은 결국 그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이요, 그 ETF로 달러 투자하는 법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에는 이분이 주식 투자 어느 정도 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인지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가 그 두어 달 전에 원유하고 달러 ETF 투자하는 방법 아주 그 기초적인 내용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요걸 제가 말미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일단 수수료 공짜인 증권사 계좌 만들고요. 이거 증권사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 핸드폰 가지고요. 모바일로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갖고요. 저 요즘 은행 안 가잖아요. 전부 다 온라인 이체해버리고 모바일 이체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는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이거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코덱스나 타이거나 뭐 이런 걸 시작하는 그 달러 ETF 검색하면 됩니다. 달러 선물 ETF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유 쪽은 저는 지금은 인버스 상품이 맞다고 보고요. 달러는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원유는 내려가는 쪽, 달러는 올라가는 쪽 이렇게 그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